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탑 얘기 마저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오늘 새로운 신상 위태천 가방고리, 안 그러면 뭐 어디다 걸 수 있는 위태천 스칸다. 개인적으로 이 위태천 굉장히 좋아합니다. 위태천, 그 다음에 제석천, 이게 다 금강저 들고 있는 최고로 강력한 이라고 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금강경 할 때 이 금강을 다이아몬드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다이아몬드는 아니고요. 그 시절에 뭐 다이아몬드였을 리도 없고, 다이아몬드가 그때 존재는 했지만 보석으로서의 가치는 없던 시절이고, 다이아몬드는 전 시대를 거쳐서 그냥 단단한 유리였었어요. 그렇게.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이아몬드가 잠깐 떴다가 몇백 년 동안 지금 뜬 거죠. 그리고 제대로 뜬 거는 한 100년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공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긴 뒤에 다이아몬드는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보석 역사에서 아마 보면 다이아몬드가 차지하는 위치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을 거라고. 그리고 보통은 유색 보석이 좋은 건데, 다이아몬드는 이제 커팅으로 하는 승부를 내기 때문에, 커팅을 해서 빛을 담는 거지. 그거 재밌지 않아? 색을 담는 게 아니고 빛을 담는 거지.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리잖아. 에너지를 가장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정령같이 전기가 모였다고 생각하면 그게 보석이에요. 그걸 보석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제가 모든 중요한 에너지를 가진 것들은 신화나 전설에서 볼 때 다 돌이에요. 돌 계열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흐름이 오늘날까지 연장돼서 나온 게 타노스 그 마블에서도 5가지의 돌, 뭐 인피니티 스톤 뭐 이래 가지고 마인드 스톤 뭐 이렇게 해서 5개의 돌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리포터의 마법사의 돌 뭐 이런 것들 다 돌이에요. 그래서 그게 에너지의 집합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게 실물로 존재하는 거는 보석이에요. 보석.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에너지가 뭉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최강이 2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보석, 그 다음에 운석. 최강. 금은 생각보다는 얘네들보다는 약간 떨어지게 봤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금은 일단 양이 많고요. 양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죠. 다루기가 쉬운 금속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금은 어떻게 화폐 가치를 가지게 됐을까? 다른 금속도 많이 있는데, 요즘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게 가짜금. 나도 그런 걸 옛날에 생각했었는데, 가짜금이 있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었던 거는, 금이 무거운 금속이라서 금의 무게를 맞춘다는 게, 그러니까 부피를 일정하게 하고 그 무게를 맞춘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금, 은 이러잖아요? 은보다 금이 거의 2배 무겁습니다. 그래서 같은 무게를 맞추면 부피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아르키메데스 그 유레카 할 때도 그 물속에 이제 애가 들어가면서 그 부피에 대한 문제지. 질량과 부피를 계산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금은 조금 이렇게 물타기를 할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99%짜리여야 되는데, 순금이어야 되는데, 한 97이나 95로 떨어뜨린 거나 이런 건 가능했었는데, 그건 부피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었지. 그러다가 이제 무게도 무겁고, 그걸 찾은 게 텅스텐이지, 텅스텐. 텅스텐, 티타늄 이런 게 최고 강력한 금속이거든요. 우리 물질계에 존재하는 금속 중에서. 그래서 텅스텐이 강하다는 거는 밀도가 높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금하고 무게가 거의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다가 그런 텅스텐하고 해서 합금을 만들어 버리면 색도 똑같고 무게로도 비정이 안 되고 뭐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겉에 쪽에는 약간 금을 이렇게 딱 돌려버리면 이렇게 그냥 시금석으로 이렇게 긁어서 시금석 아세요? 시금석? 그거 되게 재밌죠. 그냥 숫돌 같은 데다가 14K, 18K, 10K 그다음에 순금 이렇게 거가지고 시약이 있어요. 그 시약을 이렇게 하면 그게 테스트가 되는 거거든. 근데 겉에를 씌우면 그거 이제 그거 통과되는 거죠. 그래서 잘라서 녹이기 전까지 이게 판단이 잘 안 되는. 그래서 확실히 중국이 그런 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잘못 매입하면 손실이 무지하게 큰 거죠. 뭐 10돈짜리 매입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러면 그 장사 헛장사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이 이게 세금 탈루나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현금 거래가 많아요. 그래서 추적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차라리 뭐 카드로 했다거나 뭔가 이렇게 자료가 남으면 모르는데 여러분도 그 금은방에 가서 보세요. 그러면 현금 하시면 뭐 얼마 빼드립니다. 뭐 이거 있어. 그다음에 뭐 카드나 이런 거 쓰시면 10%더 붙고 뭐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빼드립니다 하는데 치고 괜찮은데 별로 없어요. 그게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제가 시장 비판할 때 그 얘기 하잖아. 카드에 대한 거부. 그래서 뭐 현금으로 달라든지 계좌 이체를 해달라든지 뭐 시장이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죠. 그래서 뭐 뻔한 얘기거든. 그래서 뭐 그렇게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게 일단 다루기도 쉽고 한 문제가 있어서 조금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희소한 애들이죠. 그리고 금이 화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균질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금이 있는 거고, 뭐 중국에도 있는 거고, 캐면 다 있어, 금은. 물론 몰려 있는 데가 좀 있긴 한데, 보석이나 이런 데는 나오는 데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뭐 그런 유색 보석 이러면 이제 뭐 스리랑카나 안 그러면 동남아나 이런 쪽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다이아몬드 하면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 쪽에서 좀 많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색깔이 아니고, 그거 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 뭘까요? 붉은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게 최강입니다. 그게 최강입니다. 그래서 색이 있는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색에 대한 추구는 인류에게 언제나 있던 거예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가치관이 좀 다른 게 다이아몬드는 빛에 대한 추구로 논점을 바꾼 거예요. 그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색이 없는 것보다 색이 있는 게 당연히 좋지. 그런데 커팅을 통해서 빛으로다가 논점을 바꾼 거죠. 아니 이거는 상당히 좀 흥미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꿔 말하면 정교한 커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얘는 힘을 못 썼겠다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커팅이 안 좋으면 다이아몬드는 빛의 굴절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안 나오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최고까지 올라왔지만 불과 한 1, 200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끝난 거죠, 이제. 그래서 랩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실험실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결국 그 천하가 끝났죠. 참 재밌어. 이게 세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참 재밌어. 제가 글 쓸 때 그런 거 썼었는데 2000년 종이 제국이 결국 인터넷으로 몰락한 거거든요. 지금은 종이가 다 죽었잖아. 종이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요. 현대 사회에서. 그거는 이런 인쇄 수요가 아니고 택배 수요입니다. 택배 수요에 의해서 종이 수요가 늘어나. 아니 진짜라니까.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종이 회사들이 다 망할 줄 알았대. 왜냐하면 책이나 이런 걸 이제 더 이상 잘 안 보니까.
그래서 뭐 신문도 잘 안 보잖아. 신문도 끊고 싶지만 그냥 보는 집 있는 정도지 그걸 막 충실하게 보는 집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택배가 종이를 살리더라. 제지회사를 살리는 건 택배였더라. 라고 하는, 그리고 환경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안에도 요즘은 종이를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비닐이나 뭐 이런 걸 안 쓰고 안에도 종이로 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그렇게 간대요.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종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인류 문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 왜냐하면 경험을 축적하는 도구잖아요. 안 그러면 암송이고, 암송이라고 하는 건 진짜 미개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유목문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암송주의가 있고, 불교도 초기에 암송주의가 있었던 게 유목문화 기반이에요.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정주 문화가 되면 당연히 문화를 누적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서의 포인트는 종이죠. 저는 동아시아가 인류 문명의 상당 부분을 견인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잘 나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종이로 꼽거든. 제지 기술의 발달. 그러니까 종이를 제일 먼저 만든 것도 동아시아고, 그것이 쉽게 잘 퍼졌죠. 그리고 그것이 몰락하게 되는 이유는 인쇄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쇄술. 그러니까 동아시아가 인쇄술은 더 발전했지만 결국 무너지게 되는 이유는 한자 때문에 그렇죠. 한자의 미개성이 동아시아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가 있더라도 인쇄술에서는 제일 안 좋은 게 한자입니다. 왜? 모든 글자를 만들어야 돼요. 로마나이즈 같은 경우는 알파벳 몇 자만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중에서 많이 쓰는 글자, 뭐 A라든지 O라든지 이런 여러 개 많이 쓰는 글자는 S라든지 이런 거는 더 많이 그냥 만들면 되죠. 우리 예전에 지금은 사라진 문화지만 전화번호 수첩 같은 거죠. 전화번호 수첩 보면 이응이나 이런 쪽 기억은 좀 더 두껍고, 나머지는 좀 얇고, 피읍 이런 거는 뭐 거진 없죠. 뭐 PC 이런 거 뭐 몇 명이나 있겠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만들면 되고, 그거를 조판하기가 쉬웠고, 그리고 우리는 모아쓰기이기 때문에 모든 글자를, 한자는 모든 글자를 만들어야 되고, 야, 이거 뭐 처리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최근까지도 타자가 들어왔을 때도 사실은 동아시아가 불리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모아쓰기 전통이, 한글도 모아쓰기잖아. 이렇게 뭉치잖아. 풀어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어렸을 때 모텍스인가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거 보면 그냥 기역, 니은을 따로따로 다 분리해서 쓰는 거지. 그러니까는 불교 이러면 불교를 불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비읍, 리을 이런 식으로 쭉 풀어쓰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게 이제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하니까, 그래서 풀어쓰는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기술의 발달로 모아쓰기가 쉬운 세상이 됐죠. 그리고 모아쓰기의 최대 단점은 짧은 부분에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영어 단어 같은 건 긴 거는 이게 굉장히 길어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뭐 발음 하나하나가 그냥 네모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한자도 원래 그런 거고. 그리고 그거를 기술이, 그러니까는 컴퓨터가 해결을 해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쪽이 오히려 지식을 전달하는데 훨씬 용이해요. 그래서 이게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 재밌지. 한 번은 단점이었던 게 한 번은 장점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종이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발전했지만 결국 인쇄술, 그러니까는 금속활자라고 하는 게 움직일 때는 오히려 로마나이즈가 알파벳이 훨씬 유리했고, 결국은 그걸로 서구가 이긴 거죠. 지식의 보편화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들어왔을 때 종이는 몰락했고, 지금 뭐 글자 시대는 다 무너져 내린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나타날지, 그리고 그게 이해도가 적은데도 작동시킬 수 있을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인공지능 어쩌고 저쩌고 말 나올 때 얘기죠.
예. 어떻게 갈지, 뭐, 또 누가 유리할지, 진짜 세상이라는 게 참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게, 다이아몬드도 그런 거예요. 드비어스라고 하는 회사가 나오면서 전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을 주도했었고, 혼자서 다 먹었어요. 독과점이에요, 독과점.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방어를 해냈었던 거고, 그리고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히, 예, 그래서 마치,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면, 이온하지 않을 것처럼. 그리고 그 이온한 반지는, 이온에서 만약에 물건이 나오면, 그건 좀 찝찝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계속 새로 사야 되는, 그러니까 중고를 사기가 좀 그런 거죠. 남의 결혼 반지를 내 결혼식에 끼고 들어가기에는 찝찝하지. 그 얘기는 뭐예요? 계속 물건이 돌게 만드는 거죠. 돌게 만드는 거죠. 그런 작전으로 성공을 했고, 유색 보석을 이기면서 잠깐 정점을 찍었지만, 잠깐은 아니지만, 전체 이런 역사에서 보면 잠깐밖에 안 돼요. 1, 200년이라고 하는 게 잠깐밖에 안 돼. 그리고 나서 결국은 실험실 다이아몬드가 나오면서 이제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죠. 점점 더 내려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실험실 다이아몬드가 더 안전한 거예요. 불순물도 없고 천연이라고 하는 거는 안에 균열도 생길 수 있고 불순물도 생길 수 있고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 제어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같이 다이아몬드로 염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할 정도니까 합장주를 다이아몬드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니까 결국 끝났죠. 아니야, 진짜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고 있다니까.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보석, 그 다음에 운석, 뭐 아주 강력한 에너지들을 가지고 있는 운석도 통제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이 최근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 옛날에 만들어져서 지구 안에 와서 박힌 거죠. 우주를 떠돌다가. 근데 희한하게도 걔가 지구 전체적으로 다 있으니까. 지구 전체적으로 없으면 화폐 가치를 가질 수가 없어요. 누구는 가졌고 누구는 없으면 어떻게 화폐 가치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원유 같은 경우는 불평등이죠. 금은 평등이라니까 거의. 물론 조금 더 있는 데도 있고 뭐 덜 있는 데도 있고 하지만 이게 이제 파면 나와. 그래서 그렇게 재밌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켜보면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옹지마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한 번은 이래서 가는 거고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최고로 잘못한 일이라고 꼽으면 저는 현대에 두 가지를 꼽을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 다 똑같은 거 한 가지는 꼽습니다. 문화대혁명이죠. 그게 중국을 뭐 1000년 이상 후퇴시켰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또라이 짓이에요. 66년에서 76년까지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게 새마을 운동이에요. 근데 새마을 운동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그거는 정치적 이슈들이 중국에서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건 문화 파괴 현상은 상당히 비슷하게 작동을 했어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도 문화를 그 당시에 많이 파괴했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고서 같은 거를 걷고 막 종이 불쏘시개로 쓰고 딱지 만들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때 좋은 게 아마 많이 사라졌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만이 하더라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건데,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간짜 만든 거죠. 중국에서 간짜 만든 거.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을 흔든 사건이에요. 계속 중국이 동아시아 패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문자의 점령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한자를 쓰고, 그다음에 일본도 한자를 쓰고, 뭐 베트남도 한자를 쓰고, 그러니까 한자 문화권이 동일 한자를 썼는데 본토에서 간자로 바꿔버린 거죠. 왜? 저걸 얼마를 못 참은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나올지 몰랐던 거죠.
걔네 입장에서는 컴퓨터가 안 나왔으면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하니까 간자를 결국 만들었지만 저만 망했죠. 그러니까 독립돼 버린 거죠. 동아시아 문화권이 붕괴한 게 된 거죠. 하나의 연결점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추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 갔어. 뭐 최치원이 중국에 갔어. 말은 안 돼요. 하지만 필담을 하거든. 기록에 보면 다 필담을. 왜냐하면 문자가 똑같으니까. 물론 어순이 약간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냥 때려 맞추면 돼요. 우리도 말을 내가 집에 갔습니다. 집에 내가 갔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뭐 크게 못 알아듣는 정도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필담으로 다 처리를 해버리거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어느 정도 이상 무너졌죠. 그래서 동아시아의 패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건, 그게 간자, 백화를 만든 부분이죠. 얼마 안 됐어요. 광마략 이런 사람들이 주도해서 했었기 때문에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가 올 줄 알았으면 안 하는 게 낫죠. 안 하는 게 낫죠. 그리고 제가 자 그러고 보면 조금 못 참아가지고 제가 그 얘기도 예전에 했었는데 불교와 관련해서 부처님은 육식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건 그 당시가 유목문화였었고 유목문화가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부처님이 우유죽 드셨잖아. 우유죽 드시고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게 유목문화 전통이거든. 농경문화에서는 우유죽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유죽 먹어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가 거의 분유 1세대예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분유도 제대로 못 먹었어. 야, 젖동량이나 하다가 먹고 살았지. 뭘 어떻게 하겠어. 그 심청전에 나오는 젖동량 같이 그런 건 하고 있었던 거고, 우리가 분유 1세대인데, 그때 분유 들어왔을 때 거부감이 상당히 있어서, 뭐, 그런 걸 먹이면 안 된다는 둥, 무슨, 뭐, 그러면 애가 고집이 세진다는 둥, 뭐, 별로 소리들이 다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농경문화에서 유목문화를 수용할 때의 거부감이라고 보면 돼요.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고 그리고 먹는 게 사람을 좌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감염 주술 때문에 나오는 현상인데 감염 주술이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감염 주술은 뭐냐면 그러니까 육식을 주로 해. 그러면 포악해진다요. 그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육식, 동물의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포악해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지능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것 같지만, 실제로 먹는 고기는 다 초식 동물이에요. 육식 동물을 먹지 않습니다. 생각해봐. 호랑이 고기 이런 건 안 먹잖아. 늑대 고기. 아니, 안 먹는다니까? 다 초식동물의 고기 아니면 잡식성의 고기만 먹습니다. 육식동물의 고기는 먹지 않아요. 그래서 초식동물이라든지 잡식성들이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뭐 소라든지 뭐 토끼라든지 그래서 저런 고기를 먹으면 지능이 떨어진다도 있었어. 포악해진다도 있고 지능도 떨어진다. 뭐 이런 썰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감염주술. 그 에너지가 나에게 넘어와서 내가 먹으면 그 에너지가 나에게 넘어와서 내 에너지의 흐름을 변화를 준다. 이런 게 일종의 감염주술이에요. 그리고 이런 문화와 관련해서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발전한 형태가 한의학입니다. 한의학. 그래서 빨간 음식을 먹으면 똑같이 차를 먹어도 청차를 먹으면 그러니까 녹차를 먹으면 몸이 냉해지고 여자한테 안 좋다더라.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17차 뭐 이런 거 젊은 여성한테 안 좋다. 왜? 그게 우려놓은 것도 파란색이면 재료도 파랗고 우려놓은 것도 파란색에 가까우면 그러면 몸을 차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요거를 발효를 시켜가지고 빨간색이나 까만색을 만들어내. 발효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려 먹으면 홍차 같이 된다고. 예, 홍차가 블랙티잖아요. 예, 그래서 재료상으로는 까만색, 그 다음에 우려 놓으면 빨간색. 이렇게 그걸 먹으면 열이 난다는 거예요. 보이차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같은 재료라도 색깔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빨간색을 먹으면 열이 나고 파란색을 먹으면 열이 떨어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뜻은 해. 이걸 먹어보잖아? 그러면 진짜 그런 것 같아.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뭐 보이차 이렇게 먹거나 뭐 쌍화탕이나 이런 거 빨간 거 먹거나 이러면 몸에 뭐 열이 나는 것 같다는 둥 뭐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100% 문제 있는 거는 아닌데 사실은 고추에서도 나오는 거죠. 파란 고추를 먹으면 열이 빠지고 빨간 고추를 먹으면 열이 나죠. 그렇게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같은 고추인데 뭐 그게 뭐야 얼마 차이나 나겠어. 불과 며칠 상간의 차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왜 우리는 임진왜란 끝나고 고추가 들어왔는데 그 고추가 남미 쪽 아마 원산지일걸? 맞나? 아닌가? 그쪽에서 들어오는 거 아니요? 그래서 그 고추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퍼지느냐? 그건 두 가지이죠. 벽사, 삿된 거를 쫓아내야 된다. 불색으로 삿된 거를 쫓아내야 된다. 팥보다는 고추가 훨씬 더 강렬한 빨간색이죠. 뭐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건 주사밖에 없다니까. 고추를 이길 수 있는 건 주사밖에 없어. 근데 주사는 굉장히 귀하고 저거 돈도 비싸.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삿된 거를 쫓는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정과죠. 계피. 계피도 빨간 거예요. 그래서 계피 많이 먹으면 귀신이 못 달라들어. 참 미개한 얘기인데, 그런 식의 문화가 있다니까.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계피, 개수나무 뭐 이런 거 심어서 나쁜 것들을 다 물리친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리고 고추가 또 이렇게 한 가지 저렇게 되는 거는 몸에 열 나는 문제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좀 추웠어요. 이 우리나라 기후 때가 약간 추웠고, 지금하고 달리 추웠고, 그 다음에 단열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됐죠. 그래서 우풍. 나는 그걸 지금도 기억한다니까. 어떻게 사람이 자는 방에서 얼음이 얼어. 그 자릿기 어는 걸 보면 그 자릿기가 대접을 물 이렇게 아마 이제 뭐 먹기도 귀찮고 하니까 떠먹기도 귀찮고 하니까 그거 안 마시면 안 되나? 나 어렸을 때 내가 그런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필요한가? 나 자릿기하고 요강은 사실 시골에 가면 있었는데 서울 쪽에는 저거 없어요. 근데 있었는데 저게 굳이 필요한가?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하다가 요강에다 싸래. 근데 그게 요강이 그 쉽지가 않아. 잘 안 싸보면 무릎 꿇고 싸야 되는지 앉아서 싸야 되는지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튄다니까. 그래서 이게 좀 그런데 자릿기를 이렇게 스탠드에다 떠놨는데 자고 나니까 완전 얼어 있던데. 나 그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야, 저런 데서 사람이 어떻게 사나? 생각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밑에는 이 방 남쪽은 여기는 뜨거워서 발 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보일러가 잘 안 되는 거야. 여기는 자릿기가 얼어. 여기는 얼어. 그래가지고 그게 잘 안 되니까 예전에 일본 문화로 들어왔던 게 요단프 같은 거거든. 물통, 뜨거운 물통 발에다가 대고 자는 거.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 뭐 이런 거죠. 일본인 저런 우리식으로 말하면 온돌 문화가 없잖아. 그러니까 걔네가 발 데피는 문화가 있거든. 코타츠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 물 이렇게 해가지고 어렸을 때 그거 안 써보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물통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뜨거운 물 넣어가지고 이거 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또 천으로 이렇게 감아야 되잖아.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뭐, 일본식으로 어떻게 보면 난방, 걔네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우리는 온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전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주거 문화에서 가장 혁신적인 건 온돌 아니었겠나, 라고 하는 거고, 그 온돌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일반화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잘 사는 집 외에는 구두를 잘 못 놔. 그리고 구들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죠. 그냥 돌을 가지고 편편한 돌을 가지고 이렇게 얼기설기 쌓는 거기 때문에 불이 잘 안 돌아요. 불이 잘 안 돌아.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온돌인데 밑에는 끓고 좋은 집은 그걸 이제 기술자가 이렇게 잘 놓은 집은 위에도 따뜻해. 불이 돌거든. 그게 이제 개자리 뭐 이래가지고 불이 이렇게 아궁이에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솟구쳐 올라가게 돼 있는데 잘 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만 막 직접 난방, 여기는 직접 난방이고 여기는 얼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난방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보조 난방으로 고추를 썼죠. 고추가 난방 효과가 있습니까? 열을 좀 나게 하는 거죠. 열을 좀 나게. 그 정도가 됩니까? 되는 거예요. 없는데 뭐 어떻게?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된장하고는 다르죠. 고구려 쪽이 콩의 원산지예요. 그래서 아마 된장 계열은 되게 오래됐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이 동네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러니까 뭐 청국장이든 뭐 된장이든 뭐 미소든 다 이 근처에서 다 문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추운 데서 저장시켜서 아마 비타민을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이었을 거예요. 신선 채소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할래? 그게 이제 유목문화 쪽에는 치즈나 뭐 이런 쪽으로 뭔가 처리를 하는 거고, 우리는 안 되니까 이제 된장이나 이런 걸로 영양분을 보충하는 거거든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똑같은 발효를 해서 저장시키는 뭐 방법과 관련된 얘기인데, 그런데 고추장은 어떻게 보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기간에 대비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외국 여행 가면 고추장은 들고 나가도 된장 들고 나가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 그냥 생각을 해봐. 고추장이 더 강자로 등장을 한 거예요. 한국을 대표하는 소스 이러면 고추장이 오히려 더 강력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매워서 몸에 열이 나는지, 뭐 빨개서 열이 나는지 아무튼 뭐 열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보조 난방으로 빼가를 쓰는 거고, 빼가를 쓰는 거고, 걔는 추운 거예요. 근데 우리하고는 좀 다른 거는, 걔네는 화전을 하다 보니까 나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나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얼마 안 된 거고, 그러니까 그냥 일본 사람이 이거 이름이 뭐예요? 이게 요단부라고 우리 어렸을 때는 했었는데, 저거 뭐라고 불러? 에?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냐고요? 핫팩이 핫팩? 핫팩? 조교기? 몰라. 모르겠어. 아무튼, 이런 식의 난방 구조처럼 제대로 난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중국은 빼갈이에요. 그리고 걔네는 나무가 부족해서고, 우리는 나무가 산지가 많기 때문에 나무가 많았던 거고, 그래서 그 나무를 쓰니까, 나무뿐만이 아니라 그거 쓰잖아. 갈비 이런 거, 나무 잎, 뭐 이런 것까지 다 쓰잖아. 그러니까는 직접 난방은 그걸로 하고, 그 다음에 굳이 술까지 안 먹어도 난방이 어느 정도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추만 가지고도 난방 보조로다가 그러니까 핫팩 같은 역할 정도는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주 난방 방식은 아니고, 빼갈은 거의 주 난방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빼갈이나 보드카는 거의 주 난방 방식이라고 보면 돼. 거기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그게.
그리고 우리는 곡물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술을 담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논농사 중심이다 보니까, 빼갈은 수수 가지고 담그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네는 밭농사 중심이고, 그래서, 그게 좀 곡물이 남았던 것 같고, 우리는 오히려 곡물이 부족했어요. 그거는 뭐 산지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평지가 많으니까 곡물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거고, 그래서 술 같은 거를 담는 문화가 생기는 거고, 우리는 산지니까 곡물은 부족한데 남방은 어느 정도 처리가 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거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다 유사과학이에요. 유사과학.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 근데 정확하게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인간관계가 뚜렷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느낌상 그런 게 조금 존재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고추 먹고 보이차 먹고 이러면 조금 더워지는 효과는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게 그렇게 유효하겠냐라는 생각은 있어. 만약에 그게 직접적으로 유효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그게 감염 주술이에요. 감염.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 부귀한 걸 먹으면 부귀하게 되고, 천한 음식을 먹으면 천해진다. 이게 감염 주술이에요. 그래서 부귀한 거는 뭐냐? 왕관을 삶아 먹어라. 녹용이다. 녹용이다. 그리고 왕관까지는 아니더라도 벼슬을 먹어라. 그러면 벼슬이 된다. 닭벼슬을 뜯는 문화가 있다더라.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닭 머리를 빼고 조리를 하지만 예전에는 닭 머리째 조리를 했습니다. 백숙을 해도 닭 머리가 그대로 이렇게 나오죠. 그랬었잖아. 닭 머리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거기에 에너지가 있는, 그래서 닭볕을 뜯는 문화. 몰라. 지금도 운남에 가면 있대. 중국의 운남성 쪽에 가면 손님이 오면 닭을 삶아가지고 머리 쪽을 내민대. 그러면 닭벼슬을 뜯어야 된대, 이렇게. 그게 이제 그 사람에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닭다리 주는 느낌? 그렇게. 그래서 이제, 잘 대우해준다. 뭐 이런 느낌인데, 좀 뭐 그렇지. 그래서 그 벼슬. 그리고 거기에는 양기가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단순히 벼슬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귀한 왕관만의 느낌만 있는 게 아니고, 수탉이 새벽을 알리잖아요. 그리고 그 에너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부적을 그리는 도구가 두 가지가 있다니까. 주사하고 닭피, 수탉의 피입니다. 그리고 수탉의 피를 어디를 자르라고 되어 있냐면 이 벼슬을 자르고. 사실 이 피나 같은 피 아니겠나 싶어. 그냥 생각이 동맥과 정맥의 차이 정도겠지. 아니 뭐 여기 쑤시나 뭐 여기 쑤시나 그 피가 그 피 나오지 돌다가 나오는 거지 뭐 얼마나 다르겠어. 그런데 그 상징의 에너지를 갖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양기가 충만해서 삿된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부적을 그리면 귀신들이 식업한다 하더라. 몰라, 한번 따라해 보던가. 그래, 내가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좀 뭐 이렇게 좀 옛날에 그런 걸 하는 거를 좀 구경을 이렇게 하는데, 아이씨, 좀 찝찝하더라고. 그리고 나 피색 내가 별로 안 좋아해요. 뭐 피색 좋아할 만한 사람 별로 없겠지만, 처음 뽑았을 때는 이뻐. 근데 좀 지나면 애가 이렇게 좀 피 그 느낌이 있지. 우중충한 색. 좀 이렇게 쌈박한 색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이렇게 부적 써놓으면, 나 부적 써놓은 것도 봤고, 혈서 쓴 것도 봤거든. 혈서. 그래서 학생 운동하고 할 때 이거 혈서. 근데 느낌이 묘해. 아무튼 그 피색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는 느낌이 묘해. 그래서 이 감염주술 부분이 있고, 그 감염주술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저게 이제 타당하냐에 대한 문제를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돼요.
타당한가? 그래서 복 있는 음식, 아니 지금도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지금도 어디에 있냐면 그거 있잖아. 계란에 자연 방목 계란과 케이지 계란의 차이. 그거 값이 한 2배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영양 성분 상태로는 큰 차이가 없을걸? 아마 무엇을 먹이느냐에 의해서, 그 먹이에 의해서 영양 성분 차이가 존재할지는 몰라도 사실은 그게 방사되고 그 다음에 안에 좀 갇혀 있다고 그래서 계란 성분의 큰 차이는, 영양 상태의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렇지 않나?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연 방사된 게 더 영양 상태가 좋아요. 그건 사실 먹이에서 오는 트릭일 확률이 굉장히 커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몸이 바뀌거든. 몸의 냄새도 바뀌어요. 우리 인간의 몸의 냄새도 바뀐다고. 그래서 우리는 못 느끼는 게 뭐 마늘 냄새 난다 뭐 이런 거고, 그 서양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약간 노린내 같은 거 냄새 나는 것도 그런 거거든. 그리고 그게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그 지역에 가서 오랫동안 식생활이 바뀌잖아. 그러면 그게 또 바뀌어요. 그리고 그 얘기 있잖아. 뭐 먹었느냐에 따라서 정수리 냄새가 바뀐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먹는 걸로 아마 약간의 트릭을 쓸 거예요. 더 좋은 사료를 먹여버리면 영양 성분이 더 좋게 나올 거예요. 근데 뭐 뛰어다닌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까지 큰 유의미한 값을 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분 탓이 더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어. 스트레스를 덜 받은 닭이 좀 더 건강한 알을 낳는다. 하지만 알을 자꾸 빼가는데 그 닭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을까? 낳기만 하면 이 새끼가 자꾸 갖고 가는데? 그리고 얼마 뒤에 단두대로 자기가 가야 되는데? 알 몇 번 낳다가 단두대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건강할 수 있을까? 그러면 아예 차라리 방사를 하든지, 아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연으로 해서 채취를 하든지,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거 있잖아. 저 루아 커피 뭐 이런 거 할 때, 그 뭐 너구리인가 뭐지? 사양 고양이? 그게 원래는 그냥 자연에 있는 걸 먹었는데 지금은 그냥 인공으로 가둬놓고 계속 그것만 주는 거잖아.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그것만 셀이 이제 먹는 상태가 돼버린 거지. 근데 그거를 쉽게 말해서 케이지 그걸 좀 열어가지고 닭장 같은 걸 좀 열어가지고 좀 크게 해줬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비율이 낮겠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하고는 또 다르겠지. 그래서 조금은 낫겠지. 조금은 낫겠지. 하지만 그것으로서 해결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동물원에서 동물이 갇혀 있다가 그거 말고 그냥 이렇게 사파리 같은 데로 가면 조금은 낫겠지. 하지만 그거를 맹수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호랑이하고 사자가 같은 팀 먹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자체가 정상적인 건 아니지. 자연에서 부딪힐 일도 없겠지만 부딪히면 누구 하나는 골로 가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냥 화목하게 가위바위보 하면서 애들이 돌아다니고 있을까? 야, 우리 이따가 삼겹살에 소주라도 한잔하자야. 이러면서 사자하고 호랑이가 다닌다는 게 그게 될 수 있나? 그러니까 결국은 또 다른 굴레 속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주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것과 관련돼서 내가 변하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사람도 있어, 사람의 관계도 있어. 이게. 그래서, 에너지가 좋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조금 더 좋은 긍정적 에너지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부정적 에너지를 가진 사람과 있으면 부정적 에너지가 생긴다. 나도 약간 이런 거 믿잖아.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거 내가 좀 피하려고 하죠.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안 좋은 소리를 계속 들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스님들한테 늘상 하는 얘기거든요. 너무 짜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복 달아난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 짜는 소리 더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죽는 소리 하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문제가 해소되느냐? 그렇지도 않아.
그냥 입에 붙었어. 그리고 형편이 좋아져도 또 그렇게 해. 나 그런 좀 추접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내가 잘 안 만나거든. 만나면 피곤해. 왜냐면 그런 짜는 소리를 계속 하니까. 없어요. 뭐 짜요. 뭐 죽어요. 뭐 어떻게 저떻게 맨날 그런 소리만. 진짜. 우리는 약간 있어 보이는 거 좋아하잖아. 없어 보이는 거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런 부정적 에너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감염 주술에 영향을 받고는 있는 거야. 그런데 과학적으로만 얘기하면 이게 진짜 작동을 할까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돼. 이 논점이 육식 문화에 남아 있다니까. 그래서 불교에서 육식을 하는 것이 정당하냐와 관련해서 이 감염 주술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육식을 하게 되면 그게 정신이 맑지 못하고 결국 혼탁해져서 수행이 잘 안 될 것이다. 어때?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술은 치명적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래서, 술 마시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담배 피는 사람은 봐도 술 마시는 사람 내가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이유는, 지정신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존재 가치가 있겠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되게 크게 봐요. 그러니까는 네가 의지로서 개척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사람은 존재의 필요가 있겠냐? 그냥 들러리로 살 거면 굳이 살아서 뭐 하나. 아니, 제가 어렸을 때 그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들러리라면 이게. 그리고 개척 의지가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약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서 뭘 어떻게 해볼 거야. 라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같은 약간 꼰대과들이거든. 근데 지금 젊은 애들은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강릉에 내가 보고 되게 놀랐는데, 내가 그래서, 야씨, 뭐 이런 거지 같은 게 다 있나, 내가 이랬는데, 이게, 청소년 자립 지원관이라는 게 있어요. 청소년 자립 지원관이라고. 그래서 나는 청소년 자립 지원관 사람이 왔다 그래서, 청소년이 내가 생각하는 청소년이 아니던데, 난 무슨 생각했냐면 청소년 자립 지원관이라 해서 소년 소저 가장을 돕는 건 줄 알았어. 당연히 애가 형편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으면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내가 몇 살 애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19세에서 24세래. 그래서 성인인데 그걸 왜 국가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지원 대상이 될 게 있어요? 성인인데? 응. 그래서, 야, 이게 말이 되나? 사실은 19세에서 24세면 여러분들 때는 좀 연세 드신 분들 같으면 애 낳고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그 이전에, 24세 이전에 집을 나와서 이렇게 야생으로 살고 있었던 거고.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서양은 더 심하지. 고등학교 졸업할 정도 되면 네가 알아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물론 뭐 그것도 건마다 좀 달라. 형편이 좋고 뭐 이런 집이야 끝까지 밀어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렇잖아. 부모가 돈이 되게 많아. 그럼 자식이 돈을 잘 벌어도 끝까지 용돈을 줄 수 있는 거지. 야 그거 코 묻은 돈 그 몇 푼 벌어서 뭐 하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뭐. 그래서 건건은 다르지만 우리보다 더 독립적인 게 서구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 부분은 대학 가면 등록금도 지가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비율이 더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저런 거를 지원을 해줘야 되나? 24살짜리가 지원 대상이야? 국가 지원 대상이야? 그때까지 정신 못 차리면 포기 대상 아닌가? 그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관리 대상? 그러니까는 그냥 그게 지원한다고 내가 보기엔 될 것 같지 않은데 24살까지 지원해가지고 뭐가 될까 싶거든. 24살까지 지원했는데 또 안 되면 그러면 또 계속 지원해야 되나?
자립이 안 돼요. 그러면 자립될 때까지 법적인 거예요. 그 국가 예산으로 그 여성가족부 뭐 한다고 하더라고. 예산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 그게 고아원을 나오면 19세래. 어, 어. 아니, 나도 그냥 그렇게 해서 살았다니까? 그 나이에? 그냥 야생으로? 아니, 돈의 문제가 아니고 자립의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의지가 있느냐, 개척 의지가 있느냐. 그러니까 내 스스로 어떻게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느냐. 근데 의지가 없는 사람은, 논어에도 그 얘기 나오거든요. 지가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그래서 공자가 그렇게 얘기하대. 한 모퉁이를 들었을 때 나머지 세 모퉁이 정도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한 모퉁이를 이렇게 들어주는 거야.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얘가 이거를 배워서 여기도 한 번씩 들어볼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가르치는 거지. 이렇게 들어줬는데 어쩌라고요를 하면 포기라는 거야. 그럼 됐고, 그럼 너는 다음 생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요즘 들어서 그렇게 의지 없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 예, 여러분 세대나 제 세대는 어떻게 해서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 24살인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야, 이런 얘기하면 이제 꼰대라고 그럴 건데, 4.19 학생 운동의 주체가 고등학생. 19세가 아니고 그 이하가 터진 거예요. 근데 불과 몇십 년 지나니까 24세를 지원해 줘야 돼. 세금으로 그걸 지원해 줘야 되는 거야. 근데 24세인데 지원을 받았는데 자립을 못하면 또 하나? 그러면 뭐 30세까지 지원인가? 흰머리 나도록 지원만 받다가? 야, 난 계산이 잘 안 떨어지는데? 그래서 성인 기준으로 딱 되면 성인은 사실은 지원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기본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대학원생은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대학원생은 성인으로 봐요. 대학생까지는 학생으로 보고, 대학원생은 성인으로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 수 없을 정도면 그럼 안 다니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게 댕겼어. 학교만 댕긴 그런 편한 시절이 없었습니다. 싸우면서 건설하는 향토의 비굴이지. 늘상 그랬지. 그럼 뭘 어떻게 해? 누가 주나? 그리고 대학원은 원래 그렇게 다녀. 근데 지금 현대는 그냥 뻗대면서 댕기려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조금, 야, 그러면 그런 애들이 공부를 더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돈 받아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일주일 내도록 그것만 하는 애가, 직장 다니면서 하는 애보다 더 성적이 좋으냐? 그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 의지 문제인 것 같아요. 의지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게 의지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이게 어디까지가 맞는지를 내가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지. 그냥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독립해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고 자기가 결혼할 수 있는 권한도 자기 선택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법으로 어겨버리면, 야, 저거를 어떻게 해? 그러면 투표권이나 이런 데서는 성인이고, 사는 건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럼 80인데도 독립을 못하면 계속 죽을 때까지? 그리고, 독립해서 사는 사람에게 역차별 아니요, 그거?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독립 못한 사람들을 짐을 져줘야 돼. 몰라.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으면,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대왕고래가 꼭 성공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원유가 나오면 다 해줄 수 있어. 돈이 많으니까. 뭐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근데 야, 그런 상황이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다 해주면 좋지. 모두에게 다 해줄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돈은 누가 내냐는 거지. 그리고 자본주의에서는 공짜 점심은 없어. 그러면 누군가는 점심값을 계산해야 되거든. 그러면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상인이 세금을 덜 내고 그렇게 현금 유도를 해도 정부가 돈이 많으면 괜찮아. 근데 그런 걸 보면 이제 직장인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거지. 나는 다 털리는데 저놈은 뭔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감염 주술에 대해서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봐야 돼요. 저게 과연 작동할까? 근데 과학이 말하는 거는 작동하지 않는다예요. 과학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육류를 먹는다고 사람 성격이 안 좋아지고 무슨 뭐 채식을 한다 그래서 성격이 좋아지고 뭐 그런 건 아니다더라. 그리고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채식 동물이 초식 동물이 비만인 경우가 많고 초식 동물이 지능이 떨어지더라. 육식 동물은 비만인 경우가 없고 그 다음에 지능이 더 높더라. 지능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초식 동물을 잡아먹어야 되니까 얘는 짱구를 굴리는 거야.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짱구를 굴리는 거고 풀은 안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가서 그냥 뜯어먹으면 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 내가 먹어야 될 게 움직이잖아. 그럼 예측 사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쓰니까 육식 동물이 머리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채식이 정당하고 그러면 초식 동물이 이렇게 지배해야 되지 않을까? 지구를 지배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걔네 좀 많이 떨어지던데. 그래서 초식이 정신을 맑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이게 좀 정신을 맑은데 너무 맑은 거지. 약간 모질르게 맑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요 중국 관련해서는 감염 주술에 뭐가 나오냐면 화식 금지가 나와요. 화식 금지. 그러니까 익혀 먹는 거 금지. 생식. 뭐 솔가루 먹고 요즘도 그런 거 있어요. 뭐 곡물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물에 타서 이렇게 먹고 생식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그런 분들이 지능이 높고 압도적으로 오래 사느냐? 없죠. 열심히 그 물로 세척만 텀블러 세척 잘하는 기술만 늘죠. 그리고 만약에 저게 먹는 게 그렇게 좌우했다면 우유가 지금 이 정도 먹었으면 효과를 내야 돼. 유의미한 결과값이 나와야 돼. 왜냐면 지금 대부분 다 우유 세대였거든요. 우리 세대부터는 거의 우유 세대야. 우유 세대가 벌써 한 세대, 두 세대로 지금 넘어왔는데 그러면 뭔가 유의미한 결과값이 착 나와야죠. 그 정도 임상실험이 들어갔으면 별거는 없죠. 별거는 없죠. 그래서 과연 저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논점이에요. 저거는. 그리고 불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식과 수행은 특별한 연결관계가 없다예요. 없다예요. 불교, 초기 불교의 입장은. 초기 불교의 입장은 그리고 부파불교의 입장도 대부분 그런 쪽입니다. 그리고 대승불교는 상관관계가 있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승불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육식을 금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범주가 찾아보면 되게 재밌어요. 고기하고 생선만 있는 게 아니고 소금을 먹는 것이 정당하냐의 논쟁도 있고 우유를 먹는 것이 정당하냐의 논쟁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제품을 먹는 게 정당하냐? 여러분은 어때? 예를 들어서 스님이 고기를 먹는 거는 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우유 먹는 거는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어때? 한 단계 더 넘어가서 계란은
계란은. 무정란이면 괜찮고 유정란이면 문제가 되고 어때? 아니야. 이게 지금 되게 재밌는 논점들이에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재밌는 논점이에요. 그래서 인도 불교에서 우유 금지에 대한 논점이 나와요. 불교 안에서 우유를 먹을 수 있느냐? 이게 논쟁거리였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육식의 범주를 어디까지 놓느냐와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또 다른 논점이 한 가지 더 있었었어요. 그러니까는 젖소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송아지의 음식을 빼앗는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네가 우유를 먹으면 소가 굶게 된다. 송아지가 굶게 된다. 근데 지금은 더 잔인해요. 내가 보기에는 우유가 계란보다 훨씬 잔인해. 계란이 그 A4 용지 한 장도 안 되는 데서 닭이 평생을, 그렇지. 그리고 닭이 얼마 사는지 몰라. 왜냐면 워낙 어렸을 때 죽여버리기 때문에 몇 바퀴 돌리다가 그냥 잡아버리잖아. 굉장히 잔인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좁은 데서 그렇게 알을 낳고 있는데, 젖소는 더 심합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젖소가 왜 계속 젖이 나옵니까? 계속 임신시키죠. 계속 임신시키죠. 원튼 원치 않든 계속 임신시키죠. 야, 그거는 쉬울 것 같아? 조그만 데서 그렇게 하는 것, 알 낳는 것도 쉽지 않지만 계속 임신하면서 젖꼭지 헐도록 쑤셔놓고 계속 빨아내는 거는 쉬울 것 같아? 그 입장은? 그래서 무슨 고름이 섞여 나온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계속. 그래서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만약에 계란이 그런 좁은 데서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게 조금 안 좋은 계란이라고 얘기한다면, 우유의 대부분은, 못 먹는. 그래서, 자연 방목해가지고 짠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 잡아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쉽겠어요? 보통 일 아니겠지. 그리고 임신하지 않으면 젖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임신을 시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걔는 원튼 원치 않든 죽을 때까지 계속 임신을 해야 되고 젖을 짜야 되는, 좀 잔인하죠. 그러니까 푸아그라 이런 거 할 때만 잔인한 건 아니에요. 북경오리도 내나 그런 거잖아. 되게 잔인한 거잖아. 끊임없이 그 사료를 그냥 목에다가 관 쑤셔가지고 밀어넣어 버리잖아요. 북경오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맞잖아. 네, 이렇게. 그래서 거위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리나 거위가 얼마나 간땡이가 붓겠어. 그래서 그걸로 요리를 하는 거잖아요. 야, 간이 물 정도로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받아야 될까? 간이 붓는다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인간은 진짜 술이나 먹고 이래가지고 이상하게 안 하면 이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간이 한 3배까지가 커진다는 거잖아요. 야, 그 정도 스트레스를, 그러면 그런 음식은 못 먹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 개념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분리해 보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술이 동양에 훨씬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인도는 서양 쪽하고 좀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끊어가려고 했던 속성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인도에는 당연히 농경 문화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대승불교에서는 연결점으로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 논점이 조계종에서도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율장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고기를 허용하는 건 어떠냐? 라는 논점들이 나왔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반대했었던 사람이고, 제가 반대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세상의 흐름상 조금 지나면 채식이 돌아온다. 채식의 시대가 돌아온다. 근데 굳이 이거를 뭐하러, 몰라. 저는
삼겹살 같은 음식이 앞으로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몰라. 내 예상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런 식의 약간 원시적인 음식들은 문화가 발달하면, 사라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삼겹살이라든지 이런 스테이크라든지 이런 거는, 진짜, 원시시대도 먹었을 것 같아. 막 돌도끼 들고 다니면서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 불만 발견되면 돌판 위에다 놓고, 그렇게 구워 먹었을 것 같아. 그리고 그게 이제 발전해서 조금 더 이렇게 갖춰지는 게 서양식 스테이크 계열이고, 우리 삼겹살은, 그 원시적인 그 형태를 잘 온축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난 변화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이 상태가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잘 유지되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고먹는 방식이 진짜 얼마나 갈까 싶은 생각은 하는데, 문화라고 하는 건 결국 수식, 꾸며지게 마련이거든. 그래서 저거는 힘들고 약간 못 먹을 때, 못 먹고 못 살 때의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생각하냐면, 소주 한번 생각해 봐. 소주를, 예전에는 어떻게 먹었냐면 진짜 취하는 게 목적으로 먹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무조건 빨리가 목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술 마시는 문화가 상당히 줄어들었거든. 그러니까, 몰라. 저는 잘 모르겠고, 신입사원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예전에 대학교 뭐 환영회 이런 거 하면 막 사발주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되도 않는 거, 막 이렇게 큰 사발에다가 막 술 따라 놓고 그걸 막 마시고, 막 이런 문화들, 약간, 미친 문화들, 지금 거진 없었어요. 뭐 예체능이나 뭐 이런 데 잠깐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싹 없었어. 그리고 지금은 잔 돌리는 문화도 이제 많이 없었죠. 잔 돌리는 것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되게 비위생적인 문화. 그게 개인화되면 있을 수가 없어, 사실은. 이놈이 먹던 온 팀이 다 돌려가면서 먹어. 그게 내가 얘기하는 침 먹이는 문화거든. 우리라고 하는 개념에서 존재하는 침 먹이는 문화거든. 그런데 그거 사실 존속되기 어려운 문화예요. 그리고 그래서 술도 점점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취하는, 그러니까 주량 자체가 줄 거라고. 주류는 다양화될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막 압도적으로 계속 뭐 4병을 먹어요, 6병을 먹어요, 이런 문화들은 점점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비슷한 문화가 어떻게 보면 우통 까고 먹는 그런 삼겹살 문화. 삼겹살 문화. 그래서 조금 더 문화적으로 안정이 되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생겼다가 최근에 없어진 문화. 굉장히 놀라운 문화. 목욕탕과 찜질방 문화. 우리가 그렇게 떼거리로 목욕하는 문화가 우리나라 전 역사를 통틀어 봐서 고려시대 때 있었어요. 고려시대에 있었어요. 그리고 조선이 들어서면서 그 문화가 사라졌어요. 그냥 뭐 같이 남자들이 미역 감는 거는 가능해도 이렇게 떼거리로 막 목욕하고 이런 문화는 사라졌어요. 근데 그게 일제시대 때 이제 다시 들어오면서 그 목욕탕 문화. 그래서 여러분 그 목욕탕 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목욕탕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길을 가다 보면 그 목욕탕 굴뚝들이 보였었거든요. 지금 거의 많이 없어졌죠. 그리고 찜질방 문화, 한동안 유행했지만 비슷한 문화예요. 목욕탕 문화의 연장선 중에 하나가 찜질방 문화거든. 다 없었죠. 이런 식으로 개인화된다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지금. 그리고 그렇게 어설프게 뭔가를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집단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해체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삼겹살도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단체로 막 회식하고 뭐 술 먹이고 이런 문화들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화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재밌긴 재밌어. 그래서 마치 목욕탕과 찜질방이 없어지듯이 사실은 다이아몬드도 잠깐 왔다 간 거고 육식은 진짜 오래된 문화예요. 그리고 이렇게 농경 문화에서는 육식 선호라는 게 언제나 있었어요. 이건 귀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육식 선호가 이제 현저하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놓고 보면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문화들이 부침하는 거죠. 부침하는 거죠. 근데 밀가루에 대한 부정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의외로. 그러니까 육류나 무슨 고기나 젖이나 소젖이나 우유는 진짜 이거는 그 당시에는 약간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저는 뭐 그런 식 세대는 아니니까 근데 처음 들어왔을 때 내 자식에게 소젖을 먹인다, 사람 젖이 아닌 소젖을 먹인다는 약간 충격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 근데 밀가루는 그렇게까지 비판적인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밀문화권도 아닌데. 그래서 좀 재밌는 문화적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거는 문화가 영속해 가고 어떤 거는 금방 끝나요. 목욕탕과 찜질방은 한국 문화사에서 보면 잠깐 있다가 사라진 문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점으로 남을 거예요. 우리는 그 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건데 기껏해야 이거 얼마 안 되는 문화거든.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해서 거의 지금은 단종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요즘도 찜질방 가는 사람 있나? 찜질방이 거의 없어. 아니 찾아가야 된다니까.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찜질방이 그냥 안 찾아도 보일 만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죠. 그리고 제가 되게 재밌는 거, 지금 유행하는 게, 두쫑쿠 뭐 이래서 더럽게 비싸던데. 한 번 먹었습니다. 원에서 먹은 게 아니고, 이 썩을 놈들이 진짜, 내가 스님들한테 커피를 사준다고 갔는데, 카드를 줬더니, 그것까지, 사와가지고, 아이씨, 내가 사라고도 안 했는데, 스님 못 드셔봤을까봐 제가 다 하나 샀어요. 이렇게. 야, 내가 사라고도 안 했잖아. 내 가오가 무너질까봐 내가 차마 얘기를 안 했는데, 커피값보다 비싸. 짜증 더럽게, 나는데, 그거 진짜 재밌는 문화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원래 우리라고 하는 이 집단 구조 때문에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노래를 들으면 똑같은 노래를 다 들었고 그 다음에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 갖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공유하는 패턴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전 국민이 공유 가치로서 최고 정점을 찍었던 거는 2002년 월드컵이에요. 그거 굳이 월드컵 안 봐도 돼. 왜냐면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그 길 가는 놈이 빠밤빵빵빵을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골 넣은 거야. 그때 그랬었어. 네. 저는 축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팀 경기도 내가 잘 안 봤다고. 그리고 그게 좀 특이한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그때 이슈가 됐었던 거예요. 문화 현상으로서. 그리고 문화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피파에서도 가장 특이한 게 그 사건을 꼽거든요. 특이한 것 중에 하나를 전 국민이 저렇게 미친 듯이 응원하는 나라가 그리고 저는 그 생각도 하죠. 응원한다고 과연 승리하느냐.
응원과 승리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느냐? 비슷하면 이길 수 있어. 투지로. 그러니까 일본 팀이 우리보다 조금 잘하는데 우리가 투지를 가미하면 이길 수 있어. 하지만 독일이나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은 투지로는 못 이깁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내가 왜 중학교 때 공부가 아닌 다른 생각을 했을까? 다른 쪽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건 노력으로도 안 된다. 노력으로도 걔를 못 이기겠어. 그래서 나는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되는 거고, 문화현상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게 그 월드컵이, 2002년 월드컵이 세계적으로도 뭐 저런 놈들이 있나 라고 하는 게 하나가 놀라웠고, 그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한국문화 하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붉은색을 극복했다. 우리가 붉은색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전쟁 때문에 빨갱이 뭐 이래가지고, 근데 붉은색에 대한 걸 극복했다. 그리고 붉은 악마. 야, 뭐 좋은 것도 있는데, 이게 무슨 악마, 치유예요, 치유. 치유천왕이라고, 그거를, 우리 민족이 어떻게 보면 시조로 생각을 하는 흐름과 관련해서 그게 그렇게 붉은 악마로 나오는 거거든요. 되게 재밌는 거예요. 개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연결시켰는데 그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전국적으로 쫙 유행했던 거야. 그리고 드라마나 뭐 노래나 이런 것들이 다 공유되고 있었어요. CF도 공유되고 그다음에 연예인도 누가 좀 괜찮다 이러면 다 그거 하고 이랬었는데 그게 다 해체됐다고. 그리고 그 해체에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끼쳤던 게 코로나거든. 코로나가 개인화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이게 나중에 문화현상을,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현대를 적으라 그러면 아마 IMF하고 코로나가 반드시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요. IMF는 한국이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한번 전 세계를 상대로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뭘 했냐면 그냥 종신고용제 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 그리고 그때 사람들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200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자발적으로 잔업을 집에 갖고 와서 해요. 진짜야. 잔업을 집에 갖고 와서 해. 주말에도 지가 해. 집에 갖고 와서 싸 갖고 와서 해. 근데 지금은 근무 시간 외에 카톡 보내면 지랄을 하죠. 야, 그렇게 바뀌었어. 그렇게 바뀌었어. 그래서 집단주의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IMF가 한번 이렇게 타격을 줬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충격을 줬고, 그 다음에 개인화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코로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보면 식당에 가보면 개인 좌석이 늘어난 비중이 굉장히 커진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도 이제 밥 먹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전에는 혼자 먹으면 밥맛이 없다 그래서 누구라도 불러서 밥을 먹으려고 했었던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거울 놓고 밥 먹는 놈도 있었어. 혼자 밥 먹기 귀찮다고 거울 놓고 밥 먹어. 무슨 사이콘가 싶기는 한데 아니 있었어. 그렇게라도 혼자는 먹고 싶지 않대. 근데 지금은 혼자 먹는 게 더 편해요가 굉장히 많아요.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냥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혼자서 먹고 있어. 그 식당에 가보면. 혼자 좌석도 많이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식당에 갔을 때 혼자예요. 이러면 주인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약간 눈치를 주고, 그래서 뭐가 있냐면, 혼자인데 2인분을 시키는 사람도 있어. 그 눈치 때문에 그냥 하나 더 시켜. 그래서 한 1.5 정도 먹다가 그냥 남기고 나와요. 아니, 있어. 그런데 지금은 뭐 혼자라도 뭐 별 문제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준 거고, 그렇게 해서 모든 집단주의적인 것들이 다 해체됐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동아리 뭐 이런 거 다 그 전부터 해체되기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IMF부터 쫙 내리막을 걷다가 싹 해체되는 거예요. 뭐 뭉치고 이런 개념 자체가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남은 게 내가 보기에는 마지막 남은 게 음식이에요. 그래서 두쫑꾸만 그런 게 아니고 작년에 탕후루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으로 돌아가면 마라탕을 또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계속 잔존하고 있느냐? 그 전에 뭐 대왕 카스테라도 있었고 조개구이도 있었고 뭐가 있어. 한 바퀴 도는 게 있다니까? 되게 재밌지 않아? 그런데 그게 몇 년이나 가느냐? 불과 빨리 걷어먹고 튀어야 돼. 이게 진짜 야생이다. 몇 년 뒤에까지 보고 한다. 그게 아니고 빨리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해먹다가 권리금 받고 빠져야 되는. 야, 이거 진짜. 그래서 몇 년 지나면 그 트렌드가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두총구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거든. 그거 뭐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뭐 얼마나 맛있는지 잘 모르겠던데 나는,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먹고 난 첫 느낌은, 나 두바이 초콜릿도 우리 유행했었잖아. 그건 내가 다 한 번 먹어봤거든. 누가 줘가지고, 못 먹어봤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정확합니다. 그래서 먹어봤더니, 이거 거지 같은 맛. 이게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고 이걸 도대체 나는, 진한, 우유 맛이 나는 밀크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이거는 씹으면 산산이 부서지는 모래알 같은 딱 그거잖아. 두바이 초콜릿도 그래요. 그렇지 않던가? 그 안에 그 당면 같은 거 뭐 이렇게 깨진 거 들어있어가지고 다 깨져.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도 그렇고 이거 두쫑꾸 먹었을 때도 내가 무슨 거야. 이게 두바이 그 진짜 모래 사막에 사는 애들에서 속에 모래를 넣었나. 이게 도대체 이런 거를 왜 맛있다고 할까? 그러니까 의문을 표하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 문화현상으로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탕이 작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초콜릿하고 그 다음에 두쫑쿠하고 두 개가 작동하는 걸로 봐서 그러한 모래미감이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또 좋아하나? 근데 어른들 입맛은 아닐 것 같아. 다 별로, 우리 다 꼰대들이잖아. 꼰대 입맛에는 안 맞죠. 그러니까는 그냥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순두부나 김치찌개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이 그걸 좋아할 확률은 내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쪽 음식인 거야. 그래서 단순히 한번 그냥 호기심으로 먹으면 이 정도 열풍은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보편적 인식 안에서 그게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은 해. 그리고 그거를 이제 문화현상으로 뽑아내면, 그 문화를 읽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쪽에 너무 개념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는 딱 왜 그런 식의 현상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하기는 잘 모르겠어. 나 딱 한 번 먹어보고 뭘 알겠어. 그리고 내가 그런 쪽 잘 모르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 남은 집단 인식이 작동하는 게 음식이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명품도 좀 해체된 것 같아요. 우리가 집단 인식이 있어가지고 등골 브레이커인가 뭐 해가지고 그거 있었잖아. 노스페이스 다 입고 댕기고 뭐 교복같이 입고 댕기고 그거 여러분 세대도 있었어. 그게 80년대 90년대 초에 있었던 진도 모피라고 해가지고 모피 또 다 하나씩 있고 뭐 이랬던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집단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거거든. 근데 명품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경쟁하듯이 샤넬백 하나는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쪽으로 갔다가 이제 해체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제가 보기에는 남은 게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음식이 만약에 무너지면,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음식이 마지막으로 꺾이게 되면 아마 우리가 집단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집단에 대한 거거든요. 중국하고는 다릅니다. 중국은 가족주의고 우리는 집단주의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가족이 우선이라니까. 그래서 밖에 대한 체면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크게 안 봐. 근데 우리는 집단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체면을 훨씬 더 크게 보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안 드렸나? 중국은 충효고 우리는 효충이다. 아니지. 중국은 효충이고 우리는 충효다. 집단인식이에요. 집단인식. 그래서 우리는 남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거든. 네. 중국은 그렇게까지 의식 안 해. 같은 유교 문화권이라도 또 다릅니다. 이게 지금 해체되는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꼭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요. 집단의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거 꼽으라 그러면 한강의 기적이죠. 한강의 기적. 누군가 희생하면서 그걸 일궈낸 거죠. 그러니까 집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화도 우리나라 민주화가 몰라 뭐 이렇게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가장 빨리 민주화된 국가 중에 하나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가능했었던 건 뭐냐면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다른 게 우리 학교 다니고 할 때만 하더라도 뭐가 있었냐면 전체를 위해서 내가 수업을 빼겠다. 그러면 전체가 다 빠지는 거예요. 누구 몇 명이서는 못 들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 말을 했잖아요. 예전에는 반값 등록금이 논제로 나왔어. 예를 들면 반값 등록금. 그러면 전체가 다 데모를 해서 반값 등록금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게 안 된다니까. 왜? 그냥 내가 공부해서 등록금을 아니죠. 장학금을 받으면 되지. 뭐하러 반값 등록금을 할 필요가 있어.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지금 애들은. 그리고 데모 하고 싶은 놈은 하고 뭐 남아서 공부하는 놈은 공부하고 이렇게 네가 네 시간 버려가면서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결국 그리고 너는 그것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네가 나가서 그렇게 하면 나는 오히려 상대평가니까 성적 받기는 더 좋아. 지금은 그런 생각이에요. 개인화된 거죠. 그리고 그 변화는 사실은 우리 세대부터 일어났다라는 생각은 해요. 데모가 정당하냐.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80년대, 90년대 초까지 그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사실 민주화가 빨리 된 거예요. 그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과 민주화가 빨리 된 거는 집단의식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단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것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꼰대는 비명도 못 지르고 고통스럽게 될 것이다. 왜? 나는 집단적인 생각을 하는데 상대는 그 생각을 안 해. 그리고 같은 세대라도 딱 있어. 집단적인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면 어떻게 반응이 오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청첩장이 와. 나는 얘랑 안 친해. 그래도 집단인식이 강한 사람은 얼마나 더 합니다. 개인인식이 강하잖아요. 같은 세대인데. 그러면 걔는 계산을 해요. 그래서 제가 나오는 전에 내가 할 때 한 것도 없는데 걔는 안 왔잖아? 그럼 나는 안 해. 아니 지금 그게 있다니까. 그게 세대가 바뀌어가고 있는 중간에서 나타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 볼 점들은 있어요. 그리고 문화현상을 계속 일으키기 위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해요.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근데 모르겠어요. 야, 종이가 무너질지를 누가 알았겠어. 근데 저 같은 사람도 놀랍게도 제가 사는 데가 여러 군데잖아. 프린터 하나도 없습니다. 프린터가 하나도 없어. 그냥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 뽑고 싶으면 누구한테 뽑아달라 그래서 그냥 그걸로 처리해버리는 걸로 끝. 그러니까 그렇게 절실하지 않은 거야. 프린터가 크게 비싼 것도 아니거든. 안 써.
그리고 안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괜히 잘못 사다 놓으면 잉크만 굳어. 몇 장 뽑지도 않고 그냥 돈만 들어. 그래서 안 써.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한 거죠. 예전에는 프린터가 필수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절이나 관공서는 진짜 놀라운 거는 아직도 팩스를 얘기하죠. 팩스 쓰면 진짜 미개한 거다. 팩스 쓰면 미개한 거다. 깝깝하죠. 그리고 그런 집단은 도태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사회가 그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지 못하면 일본같이 됩니다. 몇 달 전에 1.44 플로피 디스크 없앴다는 거잖아요. 일본에서 그게 뉴스에 나왔거든요. 플로피 디스크를 없앤다는 게 말이 되나? 1.44면 사진 한 장이 안 돼. 카톡을 못 보낸다니까? 1.44면 사진 하나가 보통 2점 몇, 좀 큰 거는 3,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거든? 플로피 디스크를 없앴다고 얘기가 나오고. 걔네는 그러니까는 팩스도 있어야 되고, CD도 있어야 되고, 이제 1.44가 없어졌는데 뭐,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되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CD를 줘도 소용이 없고, CD는 뭐 요즘은 어디 꽂을 데도 없어. 그런데 나이가 들면 과연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일본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고령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고령자가 많을 때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집단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잖아? 그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기능이 있어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핸드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그래서 고령자들은 핸드폰을 쓰는 게 핸드폰의 용량이 100이면 실제로는 5 정도를 쓰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기능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뭐 이렇게 돼도 몰라. 내가 쓰던 것만 쓰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점점점 도태되는 거거든. 그리고 대화에서 빠질 수밖에 없고. 너무 좀 슬픈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계몽할 수 있게 자식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말같이 나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너무 쉽게 봐서 그런 거죠. 그래서 감염 주술이 실제로 존재하느냐에 대해서는 논점이 많아. 그런데 과학적으로만 얘기하면 아닐 걸로, 저것도 유사과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사과학은 의미는 있지만 과학처럼 언제나 같은 값이 나오지 않는다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보면 재밌어. 오늘 이 정도.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